허리케인 시즌 시작과 함께 열대성 폭풍 알베르토가 육지에 접근하면서 폭우로 인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생명보험을 들었다 저소득층 생활보조금 웰페어를 받지 못하게 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시민들이 힘을 합쳐 수배 중이던 성폭행범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이 현장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2년 전 맨하탄 차이나타운 자택에서 숨진 한인 이유나 씨의 살해 용의자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신용카드 청구 금액에 대해 이의 제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에서 부과한 노쇼 수수료나 자동 청구된 팁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뉴욕 등 북동부 지역에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만 지역은 폭풍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허리케인 시즌 시작과 함께 이름이 붙은 1호 열대성 폭풍 알베르토가 육지에 접근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폭풍이 상륙한 멕시코에서는 3명의 사망자가 보고되었으며 텍사스 남부 지역은 폭우가 쏟아져 도시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올 시즌 1호 폭풍 알베르토가 멕시코만을 지나 육지에 상륙하면서 강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오늘 오전 열대성 폭풍 알베르토가 멕시코 북동부 내륙 지역에 상륙했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만을 따라 이동한 알베르토는 최대 풍속 45마일의 강풍과 최고 20인치의 폭우를 동반해 멕시코 북동부와 텍사스 남부 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멕시코에서는 3명의 사망자도 보고됐습니다. 몬테레이시에서는 불어난 강물에 남성 1명이 사망했고 미성년자 2명은 감전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텍사스 남부 지역도 큰 피해를 기록했습니다. 폭풍경보가 내려진 남부 해안지대는 10인치 내외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침수되는 등 도심 곳곳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육지에 상륙한 폭풍은 빠른 속도로 세력이 약화됐지만 연이어 토네이도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국립기상청은 밝혔습니다. 알베르토는 올해 허리케인 시즌에서 이름을 가진 채 등장한 첫 번째 폭풍우입니다. 대서양에서는 보통 한 시즌에 14개의 이름을 가진 열대성 폭풍우가 등장하는데 그중 7개는 허리케인으로 3개 정도는 초대형 허리케인으로 발달합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생명보험을 들었다 저소득층 생활보조금 웰페어를 받지 못하게 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산 한도 규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자격 취소는 물론 이미 수령한 웰페어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공영방송 NPR은 최근 필라델피아에 거주하는 63세 여성 캐런 윌리엄스 씨의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윌리엄스 씨는 웰페어에 의존해서 생활해왔지만 자식에게 장례 비용에 대한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아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재산이 너무 많다며 정부로부터 웰페어를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웰페어 수급자는 규정상 자산 한도가 $2,0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윌리엄스 씨는 통장에 $260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사망 시 $1만 의 장례 비용 보조와 $1,900의 현금 가치가 있는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자산 한도를 초과했다며 SSI가 끊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웰페어가 과다 지급된 만큼 사회보장국에 돌려줘야 한다는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2만 넘는 큰 돈을 30일 안에 반환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메디케이드를 비롯한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 혜택도 웰페어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보험 혜택도 상실될 수 있습니다. 윌리엄스 씨는 결국 변호사를 고용해서 사회보장국에 항소했고 과다 지급된 SSI를 내라는 통보도 취소됐습니다. 끊겼던 SSI도 다시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쉽지 않았고 항소에 걸린 기간도 길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현실적인 SSA 측의 자산 한도가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00라는 웰페어 수령 기준은 1989년에 만들어졌으며 이후 바뀐 적이 없고 물가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 한도가 가까운 시일 내에 바뀌지 않는다면 수혜자가 수령 기준을 꼼꼼하게 살펴서 문제 발생의 소지를 피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전했습니다.
팬데믹 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그로서리 가격이 25% 급등하면서 4명 중 1명 이상이 식사를 건너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투이트 크레딧 카르마의 의뢰로 퀄트릭스가 지난달 18세 이상 성인 2,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식료품 비용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80%에 달했습니다. 식료품 이외에 가격 급등을 인지한 항목으로는 가스값 51%, 각종 유틸리티 및 케이블, 인터넷 등 월 청구서 39%, 주거비와 외식비가 각각 2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료품 비용 증가로 27%는 종종 식사를 거른다고 답했으며 26%는 식비 부담 때문에 자신과 가족들이 건강에 해로운 식품을 사 먹은 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비용 부담에 할인점에서 식료품을 구매하는 등 쇼핑 습관을 바꾼 경우도 37%에 달했으며 식료품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답한 응답자가 21%나 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응답자의 28%는 식료품 구입 때문에 렌트비나 월 청구서 납부에 지장이 있다고 답했으며 18%는 푸드 스탬프 신청 또는 고려, 15%는 푸드뱅크에 의존하거나 의존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렌트비, 유틸리티비, 식료품과 같은 필수 항목 지출 규모가 월 소득의 60%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2%, 46에서 60%는 21%에 달했습니다. 푸드 스탬프와 같은 정부 지원 대상 기준보다는 수입이 많지만 생필품을 구매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답한 응답자도 53%나 됐습니다. 뉴욕 시민들이 수배 중이던 성폭행범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을 보고 용의자를 알아차린 시민들이 공원을 지나던 용의자를 붙잡았는데요. 당시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뉴욕 경찰국은 지난 18일 오전 에콰도르 출신 이민자 크리스티안 게오바니 잉가란디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잉가란디는 지난 3일 퀸즈 공원에서 13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던 데에는 뉴욕 시민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공원을 지나가던 시민들이 수배 중이던 범인을 알아보고 달려들어 그를 붙잡았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시민들이 용의자 주변을 둘러싸고 성폭행범이라고 외치며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용의자는 상의를 벗은 채 보도 위에 웅크리고 있다가 주차된 차 아래로 기어 도망가려 했고 한 여성이 용의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차량 아래에 웅크리고 있던 용의자는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 시민은 경찰이 공개한 수배 포스터와 감시 영상 화면을 보고 용의자를 알아챘다며 이전에 몇 번 그를 근처 가게에서 본 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용의자는 시민들의 폭행으로 입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후 구금되었습니다. 현재 그는 성폭행, 성적 학대, 강도, 위협, 납치, 무기 소지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년 전 뉴욕시 맨하튼 차이나타운 자택에서 노숙자의 흉기에 찔려 숨진 한인 이유나 씨의 살해 용의자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선고 공판에서 최대 30년의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 맨하튼 검찰청은 2022년 2월 차이나타운 아파트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다 한인 여성 이유나 씨를 살해한 27세 아사마드 내쉬가 2급 살인 및 1급 절도죄, 성적 동기에 의한 중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다음 달 30일 예정된 선고에서 최대 30년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시 35세였던 이유나 씨는 2022년 2월 새벽 귀가 중 자신을 따라 아파트 안으로 진입한 아사마드 내쉬에게 최소 40번 이상 칼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기 직전 자택에 침입한 범인에게 저항하던 이 씨의 비명을 들은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는 1급 살인과 절도, 성적 동기의 중범죄 등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그는 2012년부터 뉴욕 일원에서 최소 10차례 이상 경찰에 체포되는 등 여러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래그 검사장은 용의자는 무고한 여성을 살해한 것에 대한 벌을 받게 됐다며 사랑하는 딸, 자매, 친구를 잃은 이 씨의 유가족과 지인들이
이 끔찍한 비극으로부터 치유될 수 있도록 지역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청구 금액에 대해 이의 제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에서 부과한 노쇼 수수료나 자동 청구된 팁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는데요. 물건을 판매한 업체가 아니라 신용카드 회사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면 더 간편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어제 지난해 신용카드 이의 제기 청구 건수가 1억 500만 건에 달했다며 현명해진 소비자들이 소비자 권리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손쉽게 이용 가능한 이의 제기 시스템 활용을 늘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이의 제기 규모는 청구 금액 기준 110억 달러로 72억 달러였던 2019년 규모에 비해 급증했으며 2026년까지 4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연방법에 따라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 소지자는 청구 오류, 인식되지 않거나 승인되지 않은 청구, 잘못 표현됐거나 결함이 있거나 배송되지 않은 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엔 사업체가 부과한 노쇼 수수료가 단골 이의 제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카드 소지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카드사는 문제된 금액에 대해 임시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고객의 이의 제기가 정당하다는 결론이 나면 크레딧을 영구적인 금액으로 바꿔줍니다. 사업체는 증거를 제출하고 부당한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부작용도 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이 합법적인 결제권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이의 제기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드사는 이를 사기 행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북미 상인협회는 지난해 이의 제기 오남용이 69%를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근소한 차이로 앞섰습니다. 정치 매체 더 힐에 따르면 폭스뉴스가 19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50%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 48%를 2%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지난달 같은 조사와 비교해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2%포인트 오른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폭스뉴스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앞서는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0%를 넘긴 것도 처음입니다. 제3후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후보를 포함한 다자 대결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43%의 지지율로 선두를 기록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 42%로 뒤를 이었습니다. 무소속인 케네디 주니어 후보의 지지율은 10%를 기록했습니다. 더 힐은 바이든 대통령 상승세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 성추문 재판 유죄 판결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대선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유권자층인 무당파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9%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조사에서는 트럼프가 바이든의 2%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연방의회가 부족한 병력 자원을 확보할 방안을 고민하면서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상원군사위원회가 지난 14일 가결 처리한 국방수건 법안에는 관련 법을 개정해 여성도 당국에 징병 대상으로 등록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미국은 현재 모병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18세에서 25세 남성 대부분은 당국에 징집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쟁이 일어나 병력을 충원해야 할 때를 대비해 징집 대상자 정보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이 징병제를 운용한 것은 베트남 전쟁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의회가 여성을 징집 대상으로 고려하는 이유는 미국이 최근 몇 년 군에 자원하는 인력이 줄면서 신병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의회의 이 같은 논의에 대해 전 세계에 많은 위험과 분쟁이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모병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군의 준비태세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는 시기에 의원들이 징병제에 대해 어떻게 다시 생각하는지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국방수건 법안은 상원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이후에는 하원에서 의결한 법안과 함께 검토해 단일안을 도출하게 되며 단일안이 상하원 재의결,
대통령 서명 등의 과정을 거쳐 입법이 완료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루이지애나주가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기독교 10계명을 의무적으로 계시하게 하는 법을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공화당이 다수인 주의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어제 공화당 소속인 제프 랜드리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공포 발효되었습니다. 법안은 유치원부터 주립대학에 이르기까지 루이지애나주의 모든 공립학교의 교실, 강의실에 크고 읽기 쉬운 글꼴로 10계명을 포스터 크기로 만들어 게시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일부 종교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반발했지만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의원은 교실에 도덕적 규범을 두는 것일 뿐이라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입양인과 가족, 입양 관련 봉사자 등 수백 명이 한자리에 모여 뿌리찾기 경험 등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연례 행사가 열립니다. 한인 입양인 및 가족들의 모임인 한미 입양 가족 네트워크는 오는 21일부터 23일 일리노이주 로즈몬트의 더 웨스틴 오에어 호텔에서 대표성과 가시성을 주제로 제26회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트워크 관계자는 주류 언론에서 다루는 입양 및 입양인의 스토리가 어떻게 일반인들에게 전달되는지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의 경험을 나누고 지나온 삶을 돌아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친선 비영리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매년 한미 관계에 공헌한 인물이나 단체에 주는 벤플리트상의 올해 수상자로 골프 선수 박세리 희망재단 이사장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박 이사장 선정 배경에 대해 스포츠를 통해 미국과 한국의 유대 강화에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이사장은 앞서 수상자로 선정된 윤윤수 필라홀딩스 회장과 함께 2024년 벤플리트상을 공동 수상하게 됩니다. 벤플리트상은 미 8군 사령관으로 한국 전쟁에 참여한 뒤 1957년 코리아 소사이어티를 창립한 제임스 벤 플리트 장군을 기리자는 취지로 1995년 제정된 상입니다. 시상식은 오는 9월 30일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열립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지난 11일 메릴랜드주 하워드 카운티 순회법원의 22대 총회장 권한 대행과 16대 이사장이라고 각각 주장하고 있는 손민호 씨와 이기훈 씨를 상대로 자격 무효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소장에서 손 씨와 이 씨는 현재 각각 총회장 권한 대행 및 이사장을 주장하면서 재미한국학교협의회의 법인명 및 로고, 직인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며 회원교를 혼란에 빠뜨리고 협의회의 명예와 신뢰도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혔다고 기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47,000달러의 계좌 잔고를 탈취하는 등 협의회의 운영을 심대히 침해했다고 소장에 명시했습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지난달 9일 열린 66차 이사회에서 이번 소송 내용과 관련된 손민호, 이기훈, 한현성, 김선미 4인을 제명 처리한 바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도 예보되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4도, 섭씨 34도, 밤 최저 기온은 75도, 섭씨 24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기온이 다소 내려가지만 맑은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